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도서는 그대만 모르는 비밀 하나입니다. 지은이는 후이고 옹긴이는 최인혜님입니다. 펴낸 곳은 미디어 숲입니다. 이 도서는 삶에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에세이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후이는 후이군양, 본명 위후이, 1983년생 물병자리, 중국 방송대학 졸업 후 출판, 광고, 미디어, 음악 등 여러 분야에 몸담았습니다. 현재 공푸전엔 영화사 부사장을 맡고 있으며 글과 가사를 씁니다.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2014년, 2015년 연속 베스트셀러 대상을 받아 인터넷 시대 시녀성 대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며 꿈꾸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삽니다. 예민한 편이고 여름과 여행을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은 듣고 또 듣기, 과거에 침잠된 일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서 이야기 속에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손에 든 펜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단지 하나의 인생 경험이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나라면 나와 결혼할까? 결국 모든 것이 가장 잘된 일, 괜찮아, 상관없어, 시간이 너를 증명한다 등을 썼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가장 잘된 일은 올해의 명언으로 선정되어 100여 명의 명사를 통해 인용되었으며 동명의 드라마가 201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들어가며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평소 쳐다보지도 않던 하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0억 인구가 모두 하늘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과연 하늘은 이 중 누구를 도와줄까? 나라는 존재는 알고 있을까? 나보다 힘든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나의 수고는 하늘에 닿기도 전에 사라지지 않을까? 결국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되는 걸까? 하지만 그리 길지 않은 나름의 생을 살아보니 하늘은 문득문득 나를 내려다보며 언제 어디서든 나를 지켜봐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무심히 켠 라디오에서 나의 플레이리스트 중 가장 애정하는 곡이 흘러나올 때, 우연히 들른 집 앞 편의점에서 좋아하는 맥주가 세일가로 판매될 때, 지친 퇴근길, 마치 이제 오냐는 듯 식빵 자세로 앉은 길고양이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갸르릉거릴 때, 이럴 때 세상은 나를 지켜봐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은 충만해지고 갑자기 소나기와 발바닥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으쌰 하루를 견디는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그리고 그대를 도울 만한 힘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사랑을 받는 한 우리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끝맺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끝이라는 것이 늘 마음을 힘들고 고되게 하지만 그 마무리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합니다. 긴 시간을 부대끼며 웃음을 뱉어내고 울음을 토해냈던 많은 연은 어쩌면 유통기한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색이 바래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내음이 날 때 우리는 과감히 슬픔을 접고 끝을 맺어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또 신선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들뜰 테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인생이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나는 아마도 어디서든 잘 살아내겠죠. 번화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한적한 마을의 넓은 들판에서, 짠내가 진동하는 따뜻한 모래밭 어느 구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처음인 듯 살아야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그럼에도 쉽게 싫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변하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그나마 상처받지 않고 사는 지혜일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 불현듯 마주치는 따스함과 온기, 비참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인생을 조금씩 바꾸는 용기가 그 사실을 증명하겠죠. 자, 이제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려 합니다. 쉿, 그대만 모를 뿐 세상은 그대를 몰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나를 채워주는 사람, 나를 망치는 사람. 소희는 2번 결혼했다. 첫 번째 결혼은 아직 젊을 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였다. 왜 그리 결혼을 서두르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랑 이렇게까지 닮은 사람은 평생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소희의 말대로 모든 면이 같았다. 외모마저 같다면 도플갱어라 불릴 만했다. 그러나 3년 후 그들은 헤어졌다. 소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 거야.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닮아서, 모든 게 익숙하고 예상 가능해서 그 사람과 살면 아마 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매년 같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서 같은 호텔에 묵겠지. 심지어 섹스도 늘 똑같을 거야. 내가 새로운 자세는 어색해서 싫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 자기도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었거든. 이 둘은 서로 닮았지만 그래서 서로를 채워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두 번째 결혼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남자를 만났다. 서진과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소희는 이전에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다. 겨울 산행을 해보았고 매운 짬뽕도 먹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생일마다 다른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소희는 점점 짜증이 났다.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각방을 쓰는 날도 늘었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 짜증을 내는 날도 늘었다. 결혼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으려면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수준의 성숙함과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둘 다 긍정적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내게 끈기가 있다면 상대에게는 융통성이, 내게 용기가 있다면 상대에게는 신중함이, 내게 감성이 있다면 상대에게 이성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서로 배울 만한 장점과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단점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채워주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좋은 놈, 나쁜 놈, 먹고 살려는 놈. 좋다 혹은 나쁘다라는 말로 한 사람을 정의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폭력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어리석다. 설령 내 눈에 철두철미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단지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역시 사느라 애쓸 뿐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게다가 좋든 싫든 상대와 계속 협력하거나 같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인의 악을 방치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는 최대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최대한 타인의 악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너무 고든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 어차피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면 조금은 약삭 빠르고 현명한 장사꾼이 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깊지 않은 인간관계는 적당히 비즈니스 관계로 이해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다. 물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점점 더 많은 관계가 똑같은 결말로 귀결된다는 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한다. 한때 누구보다 가깝게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과 어느새 각자의 이익에 따라 서로를 이용하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알고 보면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없는 것을, 결국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인생은 언제나 처음처럼 중혁은 중마고우인 우진과 비즈니스 협력 관계로 발전해 동업을 하게 된다. 우진은 해산물을 수입하는 일을 했고 중혁은 적합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협력을 성공리에 마친 후 중혁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어진 몇 차례 협력 역시 순조롭게 성과를 올리자 결국 우진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우진의 사기로 인해 그간 벌어둔 돈을 모두 날렸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다. 중혁은 아무 말 못하고 통 안에 눈물만 흘렸다. 유대인의 격언 중 이런 말이 있다. 모든 만남이 첫 만남이다. 모든 것을 매번 처음인 듯 대하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대략 의미를 풀어보자면 이전에 아무리 친한 사이였어도 또 사업적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해도 이번 역시 그러리라고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야말로 비즈니스 관계의 냉혹함을 잘 드러낸 격언이다. 실제로 모든 비즈니스는 한 건 한 건을 독립적으로 대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의 관계나 당연히 이러하리라는 인과관계를 대입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맹목적인 신뢰 때문에 대충 넘어가서도 감정적 친밀감 때문에 절차와 규칙을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미 수백, 수천 번 반복한 과정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매번 처음인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 사람은 기묘하고 잘 변한다.
그래서 오늘 만난 이 사람이 저번에 만났을 때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여전히 그때처럼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입장을 갖게 됐는지 어찌 알겠는가? 오늘의 만남이 내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도 선뜻 판단할 수 없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세상만사가 마냥 예전과 같으리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처음인 듯 살아야 한다. 절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그럼에도 쉽게 싫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그것이 잘도 변하는 사람과 세상 속에서 그나마 상처받지 않고 사는 지혜다. 두 번째 비밀. 잘할 것인가? 즐길 것인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잘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피아노도 정석대로 배워서 바이엘, 한홍, 체르니. 피아노 치는 기술을 배우기엔 적격이지만 하나같이 딱딱하고 재미없었다. 그 이후로 피아노에 대한 사랑은 빠르게 식어버렸다. 이러한 재미없는 곡을 치기보다는 가요나 영화음악, 팝송을 치는 법을 배웠더라면 더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달부터 베이킹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이 수업도 즐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잘하려고 한 채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 파트에서 배울 점은 즐기는 사람에게는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배움을 즐기면서 행복하고 재미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어야 한다. 베이킹 수업을 듣고 가족들에게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행복감을 가져올 수 있다. 강사는 다정한 눈빛으로 우리를 둘러보고 말했다. 코코넛 과자가 좋다면 한 판 가득 굽고 카스테라가 싫다면 아예 만들 생각도 마세요. 아무리 빼어난 디저트를 만든다고 해도 나와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결국은 실패작이나 다름없어요. 베이킹의 목적은 어디까지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색과 모양과 맛이 완벽한 디저트를 만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베이킹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 집에서 TV를 보며 몇 달째 뜨고 있는 목도리를 마무리했다. 마침 집에 놀러와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엄마와 수다를 떨다 말고 내 손에 들린 뜨개질거리를 보며 참견했다. 아휴, 너무 단순한 무늬로만 뜨고 있네. 내가 예쁜 무늬 뜨는 법 몇 가지 알려줄게. 그것만 배워두면 보는 사람마다 내 뜨개질 실력이 대단하다고 감탄할 게다. 나는 방긋 웃으며 아주머니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 뒤 계속 단순한 무늬로 뜨개질을 하며 TV를 봤다. 내가 뜨개질하는 이유는 TV를 보는 동안 심심한 손을 놀리기 위해서다. 단지 그뿐, 특별히 예쁘거나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다. 멋진 목도리나 스웨터를 갖고 싶으면 백화점에 가서 하나 사면 그만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뜨개질이 내게 주는 가장 큰 효과이자 가치다. 나는 뜨개질에 재주가 없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나쁠 것 하나 없더라. 원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한 그 사람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너는 평생 자라지 않아 맘 졸이게 만드는 아이야. 부모는 매일같이 걱정할 테지. 우리가 늙어 죽고 없으면 저 아이는 어찌할꼬 하고 배우자에게 손 벌리는 너는 독방 육아의 살림까지 도맡느라 초죽음이 되어도 짜증스러운 기색으로 벌써 다 썼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라고 내뱉는 배우자에게 대꾸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어. 자식에게 손 벌리는 건 그나마 나으려나. 어쨌든 낳고 길러줬으니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돈 한 푼 없이 남은 생을 자식에게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박이야. 자식이 효심이 깊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적어도 부모 대접은 해주면서 부양해 줄 테니까. 하지만 자식이 불효하다면 얼마나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될까? 어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말하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미안, 이게 현실이야. 경제적 기초는 곧 삶의 기초, 부정하려 해도 우리 주변에 그 증거가 널려 있지. 내가 아는 또 다른 아가씨가 있어. 너처럼 예쁘고 사랑스럽지. 연애도 잘하고 남자친구도 자주 바뀌었어. 보통 사랑을 하면 행복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녀는 늘 우울했어.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어. 아마 항상 그 사람 돈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돈을 쓰면 결국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더래.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기 마련이잖아. 심지어 상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기 때문에 싫어졌는데도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만난 적도 있다더라. 돈 없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것대로 힘들었다. 주머니 사정빤한데 상대가 계속 돈을 내게 두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할수록 미안함과 죄책감이 커져서 결국 헤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니 늘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내가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사랑에서 평등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지. 상대가 돈이 있건 없건 신경 쓰지 않고 내 감정만 신경 쓰면 되니까 돈이 있으면 금상첨화. 없어도 비참해질 일은 없지. 함께하는 동안에는 사랑이 주는 달콤함만 즐기면 되고 헤어지면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잘 살아가면 돼. 더 잘 살 수도 있지. 나에게 힘과 능력, 거기에 자신을 사랑하는 강단만 있다면 누구든 나의 메스트, 랄이 될 수 있다. 평생 부자는 되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나의 가치를 낮출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돈이 없어 비굴해지거나 사랑을 포기하거나 고통받거나 후회할 일 따위는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죽어라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야. 세 번째 비밀.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몇 년 전 티베트 오지 마을로 봉사활동을 간 일이 있다. 그곳 아이들에게 방한용품과 의류, 생필품 등을 전달해 주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물품을 준비하던 도중 팀의 한 여학생이 막대 사탕도 사가자고 했다. 당시 나는 그녀의 제안에 반대했다. 그 돈으로 다른 유용한 물건을 더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집했고 결국 사비를 털어 막대 사탕 몇 봉지를 샀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옳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옷과 생필품이었지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 것은 바로 그 막대 사탕이었다. 난생 처음 막대 사탕을 받은 아이들이 조심스레 껍질을 벗기고 머뭇거리며 사탕을 입에 무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 혹은 거칠고 힘든 삶에도 이처럼 달콤한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한 미소였다. 아이들은 막대 사탕의 껍질마저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품에 넣었다. 행복한 달콤함이 혀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그야말로 눈에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우리도 행복감에 전염될 정도였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떠나려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다가와 내게 물었다. 사탕 더 있어요? 주머니와 가방을 다 뒤져보았지만 아쉽게도 사탕은 없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큰 도시에 가면 사탕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단다. 그 말에 아이의 눈이 크게 반짝였던 것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긍정적 에너지는 우리 손에 쥐어진 막대사탕과 같다. 막대사탕 하나로는 추위를 피할 수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열의 여덟바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여덟바홉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평탄하게 흘러가는 한둘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운명은 거대한 관람차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 운명의 관람차가 천천히 멈추고 문이 열리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월의 간극이 사라진다. 관람차를 타면 먼 곳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보는 풍경은 그게 무엇이든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관람차를 좋아한다. 오래 타면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긴 하지만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는 듯 하다. 어쩌면 그런 게 인생 아닐까. 기나긴 세월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은 슬픔과 아름다움을 겪었다. 각자의 관람차를 타고 서로 다른 풍경을 보았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운명은 우리에게 찰나의 재회를 허락했다. 네 번째 비밀. 사랑의 규칙. 인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나쁜 남자다. 견실한 사업가이자 호탕하고 성격 좋은 그가 나쁜 남자 취급을 받는 이유는 오로지 화려한 여성 편력 때문이다.
그는 여성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졌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랬다. 만나는 기간도 길어야 몇 달, 심지어 일주일 만에 헤어진 적도 있었다. 게다가 모임 때마다 여자친구를 동행했는데 하도 자주 바뀌다 보니 나중에는 친구들도 그의 여자친구에게 질문은커녕 말도 잘 붙이지 않았다. 어차피 다음에는 또 다른 여자가 나올 텐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해 알아봤자 무슨 소용있겠는가. 인성을 대하는 지인들의 태도는 남녀가 크게 달랐다. 여자들은 몰래 눈살을 찌푸리며 또 애인이 바뀌었다는 둥, 바람둥이라는 둥뒷말을 했지만 남자들은 그를 난놈이라 부르며 대놓고 부러워했다. 심지어 어떤 녀석은 인성에게 여자 사귀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조르다가 동석한 여성 지인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인성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됐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한데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어. 세상에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연애는 더더욱 그렇지. 실제로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헤어지는 것도 그래. 서로 안 맞아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꾹 참고 계속 만나야 하나? 누구는 일단 만나기 시작했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무슨 책임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10년 후까지 꾸역꾸역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무책임한 것 같은데 솔직히 난 어차피 언젠가 끊어질 관계라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전 인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나는 계속 연애하고 사랑할 거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믿어. 그가 떠난 뒤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각자 생각에 잠겼다. 사랑에 정해진 규칙이 어디 있겠는가? 평생 일부 종사할 한 사람을 찾기 위해 3000번의 연애를 한다 한들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적어도 사랑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진지하고 충실하다면 말이다. 그러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으로 서로를 붙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확실하게 밝히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편이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낫다. 기만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비겁하게 공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배반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누구의 감정도 소홀히 하지 않고 누구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 인연이라면 함께하고 인연이 아니라면 돌아선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규칙 아닐까? 세상이 너를 몰래 사랑하고 있어. 운명이 주는 선물은 조금 늦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전혀 선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반드시 값진 선물을 준다. 사는 게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세상은 그대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다. 1.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느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은 제이는 종종 길가 노점에서 토스트를 사서 지하철을 타고 가며 먹는다. 그런데 평소처럼 지하철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토스트 포장을 벗겨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날따라 소스가 사방으로 삐져나와 그녀의 하얀 셔츠 위에 떨어졌다. 제이는 속으로 짜증을 내며 노점상 아주머니를 원망했다. 아이씨, 아줌마는 왜 이렇게 소스를 잔뜩 뿌린 거야? 케첩은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어떡해. 제이는 몰랐다. 매일 아침 커다란 가방을 둘러매고 휑한 얼굴로 나타나는 그녀를 아주머니가 얼마나 안쓰러워하는지를 딸 같은 아가씨가 돈 아낀다고 항상 제일 싼 토스트만 사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를. 그래서 몰래 계란 프라이 한 장, 햄 한 장을 더 넣어준다는 것을 제인이 알 리 없었다. 그저 자신이 시킨 것에 비해 조금 더 두툼하고 그 탓에 소스가 잘 삐져나오는 토스트를 투덜거리며 먹을 뿐이었다. 2. 오전 회의 전 데스크 업무를 맡은 여직원이 커피를 돌리는데 어째서인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정연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져다 준 뒤 제일 마지막에 정연에게 커피를 주었다. 정연은 괜히 기분이 상했다. 안 그래도 최근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데스크 여직원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여직원이 커피를 늦게 준 까닭은 저번 회의 날 그가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불평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일부러 그를 제일 나중으로 미룬 것이다. 나름 그를 배려한 행동이었지만 정연은 그런 마음 씀씀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3. 어느 날 이진의 상사가 그녀를 부르더니 느닷없이 아프리카 주재원 파견을 제안했다. 말이 제안이지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황이었다. 이진은 기가 막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다른 지역도 아닌 아프리카라니 좌천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지만 상사는 자신이 다 생각이 있다며 무조건 따를 것을 종용했다. 결국 이진은 화가 나서 상사의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상사는 정말로 생각이 있어서 어렵게 그 자리에 이진을 내정한 것이었다. 평소 그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상사는 그녀를 자신의 후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젊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치열한 논쟁 끝에 그녀가 현지에 가서 실무 능력을 검증받는 조건으로 마침내 승낙을 얻어냈다. 만약 그녀가 1년 동안 아프리카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다면 초고속 승진길이 열리는 셈이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였지만 이진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4. 늦은 저녁,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수는 우산을 받쳐들고 집에 가고 있었다. 그런데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면서 인도 옆 무릉덩이를 밟았고 그 바람에 은수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은수는 아무리 구급차라도 저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며 한바탕 성질을 내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그 시간 바람같이 달려간 구급차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은수의 집 앞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것이다. 구급차 기사가 속도 위반도 신경 쓰지 않고 바람처럼 달려간 이유는 오직 은수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5.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지연은 오피스텔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가방을 든 채 불만을 터뜨렸다. 회사에서 제공한 오피스텔이 얼마나 구석진 곳에 있는지, 교통편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직 정식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인사차 들러본 사무실 분위기가 얼마나 냉랭했는지, 연봉은 또 왜 이렇게 짠지. 그녀의 불만을 들은 엄마는 뜻밖에도 속상해하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렸다. 딸, 엄마는 내가 대견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젊은 너를 일부러 집까지 구해주며 스카우트했겠니? 엄마가 내 나이 때는 혼자 상경에 직장 다니면서 마땅히 묵을 곳이 없어서 친척집이며 친구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었어. 나중에 겨우 나 한 명 누울 자취방을 구해놓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데 너는 번듯한 집, 그것도 회사에서 돈까지 내주는 집이 있잖니. 주변에 얘기하면 다들 잘난 딸 뒀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진심으로 기쁜 듯 낭낭하게 울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기분이 점차 좋아졌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다. 살풍경아리라는 예상과 달리 볕이 잘 드는 거실 한쪽 붉은 꽃이 가득한 싱그러운 부겐빌레아 화분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아마 전임자가 두고 간 것 같았다. 그동안 돌보는 이 하나 없었을 텐데도 홀로 꿋꿋이 소담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식물이 놀랍기만 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은은한 꽃향기를 한껏 들이켰다. 그러자 갑자기 웃음이 날 정도로 행복해졌다. 삶의 곳곳에 복병처럼 숨어있는 불행, 놓쳐버린 기회, 예기치 못한 고난에 좌절하지 마라. 더욱이 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폭풍 같은 나날이라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기에,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과거가 될 것이기에, 그리고 내가 미쳐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응원하고 부축하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기에,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마주치게 되는 따스함과 온기가 비참하고 어둡게만 보이던 인생을 조금씩 바꾸는 용기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대만 모를 뿐 세상이 그대를 몰래 사랑하고 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